지영 씨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남편의 발소리가 들렸고 그는 부엌 문 앞을 지나가며 아주 잠깐 그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예전에 분명히 있던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32해 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눈은 그녀를 향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하루가 다 채워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눈은 그저 지나가는 사물을 확인하듯 그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주 익숙하고 아주 무심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그릇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화를 낸 적도 그녀를 무시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정했고 여전히 그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방식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을 뿐입니다. 싱크대 옆 창턱에는 3년 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지금과 똑같은 얼굴로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분명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진과 방금 스쳐간 눈빛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 말하면 배부른 소리로 들릴 것 같았고 남편에게 물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면 너무 사소하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밤마다 그녀의 잠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꾸만 그의 눈빛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현관에서 그를 배웅할 때, 잠들기 전 나란히 누운 침대에서,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그는 나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을까? 32회를 함께 산 부부의 눈빛은 원래 이렇게 식어가는 것일까? 아니면 그 안에 그녀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일까? 지영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32회를 함께 살아온 남편 태수 씨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이면 그녀를 위해 커피를 내렸고 저녁이면 별일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웃들은 두 사람을 볼 때마다 사이가 참 좋다고 부러운 부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 안에 무언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큰 싸움도 눈에 보이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눈빛이 달라진 순간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 자신의 결혼, 당신 자신의 눈빛을, 그리고 당신 자신의 침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심리학자 칼 융이 평생을 바쳐 들여다본 인간 내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영 씨는 결혼 전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서로를 뜨겁게 바라보는 부부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의 병환을 돌보고 각자의 일터에서 지쳐 돌아오는 수천 번의 저녁들이 쌓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눈빛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른 빛깔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서서히 스며든 변화였기에 오히려 더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지영 씨는 훗날 이 시기를 돌아보며 그것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를 의식적으로 다시 선택해야 했던 문턱이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무도 그 문턱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에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이 겪는 일이 유난하거나 잘못된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32회를 함께 걸어온 모든 부부가 언젠가 한 번은 지나가게 되는 아주 흔하고도 조용한 문턱이었다는 것을요. 첫 번째 신호는 무심한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 태수 씨는 지영 씨가 방에 들어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초 그녀가 부엌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 그녀를 찾았습니다. 지금의 그는 그녀가 지나가도 시선을 고정한 채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오래된 관계 속에서 상대는 점점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는 익숙한 배경이 되어 간다고요.
이것은 사랑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무의식이 상대를 더 이상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익숙한 것을 향해서는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낯선 것에는 온 신경을 집중하지만 완전히 안다고 믿는 대상에게는 시선조차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영 씨는 처음에 이 무심함을 그냥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원래 부부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어느새 그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갔는지, 오늘 표정이 어땠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버린 두 사람,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무심함의 정체를 알아차렸다는 작은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이 신호를 알아차린 뒤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봐도 안 보는 것 같아.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무심한 시선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무의식적인 관계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결혼을 보며 자란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 방식을 자신의 결혼 안에서 반복하게 됩니다. 지영 씨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어머니와는 다른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그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차릴 때, 신발을 신을 때,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스스로도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일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그 시선 안에서 조금씩 다시 그를 한 사람의 얼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역시 조금씩 그녀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대화가 정보 전달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오가는 말은 오늘 뭐 먹었는지, 병원 예약이 언제인지, 누가 전화를 했는지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마음이 오가는 대화는 언제부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융의 언어로 말하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페르소나, 즉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의 가면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역할, 아내라는 역할은 완벽하게 수행되고 있었지만 그 가면 아래에 있는 진짜 얼굴은 서로에게 보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가면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가면을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까지 벗지 못하게 될 때 생깁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말들은 필요한 정보로만 채워졌고 정작 마음이 어떤지, 요즘 무엇이 힘든지에 대한 질문은 서로에게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습니다. 지영 씨는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태수 씨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잠시 멈추더니 그런 질문을 받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낯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함보다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대화의 시작 같았습니다. 태수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요즘 회사를 그만둔 뒤로 자신이 쓸모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영 씨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무심함 뒤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이후 몇 주 동안 그녀는 저녁 식사 시간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마음에 관한 질문을 던지기로 정했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요즘 걱정되는 일이 있나요? 태수 씨는 처음엔 단답형으로 대답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스스로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겉으로는 냉담함이나 무관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마음속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사람은 오히려 더 무표정하고 조용해지기도 합니다. 정보를 주고받는 것과 마음을 나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질문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이후 이 작은 질문의 습관을 몇 달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짧은 대답만 돌아오지만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깊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 습관을 통해 사람의 마음은 한 번의 질문으로 열리지 않지만 반복되는 작은 질문 앞에서는 결국 조금씩 문을 연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느껴지는 위화감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어느 모임에서 태수 씨가 다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동네 부인회에서 만난 사람과 나누는 가벼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사람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방식, 웃는 타이밍, 눈을 맞추는 방식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오래전에 알던, 지금은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는 어떤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 융이 말한 아니마라는 개념이 도움이 됩니다. 남성의 무의식 안에는 이상적인 여성상, 즉 아니마가 살고 있고, 이 아니마는 특정한 상대에게 투사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른 대상에게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투사가 반드시 다른 여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영 씨의 남편이 보여준 그 생기 있는 모습은 사실 그가 오래전 지영 씨에게 느꼈던 감정의 잔상이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다시 지영 씨에게로 향하게 하는 법을 그는 오랜 세월 속에서 조금씩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지영 씨는 질투보다 슬픔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슬픔 안에서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생기를 다시 나에게 돌려받고 싶다고요. 지영 씨는 이 경험 이후 자신에게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오랜 친구를 만날 때는 유난히 밝게 웃고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놓는다는 것을요. 그런데 정작 남편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인 지 오래되었다는 것도요. 이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오히려 가장 편안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익숙함이 오히려 긴장을 낮추는 대신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방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며칠 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그날 모임에서 참 즐거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그저 담담한 관찰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그런 모습을 아내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융은 이러한 투사의 이동을 두고 무의식은 늘 살아있는 감정을 원하며 그 감정을 받아줄 대상을 끊임없이 찾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고 다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돌려놓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지영 씨는 이후 남편이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인 그 생기 있는 표정을 질투하는 대신 자신도 그런 표정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화장을 고치고 오래전 즐겨 입던 색의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 작은 시도는 두 사람 사이에 오랜만의 설렘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함께 있어도 혼자인 듯한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지영 씨는 종종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이런 밤을 알고 계실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어도 밀려오는 고요한 외로움을요. 이것은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 곁에서 가장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융은 이것을 관계 속의 고독이라 불렀습니다. 진짜 친밀함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서로의 내면을 향한 시선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지영 씨는 이 외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 외로움이 남편의 잘못도 자신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그저 두 사람이 오랫동안 서로에게 소홀했던 시간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이 마음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우리 밥 먹고 나서 딱 5분만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이야기해요.
태수 씨는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오히려 그 오븐을 먼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고독한 저녁을 조금씩 다른 풍경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원한 것이 대단한 이벤트나 화려한 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루에 5분이라도 서로의 눈을 보며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진심으로 묻고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 5분은 어느새 두 사람이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대단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그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한결 옅어졌습니다. 지영 씨는 이 경험을 통해 외로움의 반대말은 시끌벅적함이 아니라 온전히 바라봐지는 느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번째 신호는 몸의 접촉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침묵이었습니다. 손을 잡는 일, 어깨를 스치는 일, 그저 옆에 나란히 앉는 일들이 어느새 뜸해졌습니다. 그 빈자리는 말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신체적 접촉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무의식이 안전함을 확인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 언어가 사라지면 마음은 이유도 모른 채 불안해집니다. 지영 씨는 어느 날 밤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 안에서 지영 씨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도감을 다시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애정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몸에 다가가는 습관 자체가 무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주 작은 접촉을 하루에 한 번씩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지나가며 어깨를 살짝 두드리는 일,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발을 살짝 맞대는 일. 그것은 거창한 화해도 극적인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접촉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조금씩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수 씨가 먼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손길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 지영 씨는 그 말을 듣고 몸의 언어가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더 정확하게 마음을 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후로 아침에 그를 배웅할 때도 꼭 한번 안아주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그 포옹은 몇 주가 지나자 두 사람 모두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말없이 나누는 이런 순간들이 쌓이며 지영 씨는 부부 사이의 사랑이 거창한 말보다 반복되는 작은 몸짓 속에서 더 단단하게 자란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6번째 신호는 그가 웃는 이유를 더 이상 알 수 없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왜 웃는지, 무엇에 마음이 움직이는지 지영 씨는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웃음은 낯선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혼자 미소 짓는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지영 씨는 조용히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각자의 내면에서 개성화, 즉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을 따로 걷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개성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을 찾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 여정을 함께 나누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지영 씨는 그의 웃음의 이유를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요즘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알고 보니 그는 오래전 그만두었던 낚시를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보며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태수 씨가 낚시를 그만두었던 이유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그가 낚시를 그만둔 것은 지영 씨가 아이를 돌보느라 힘들어할 때 미안한 마음에 자신의 취미를 접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 사실을 새삼 깨닫고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혼자 웃던 유튜브 영상들은 사실 그녀를 위해 포기했던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제는 낚시를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고, 오히려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휴일 두 사람은 함께 근교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태수 씨는 낚싯대를 들이우며 오랜만에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 웃음을 옆에서 바라보며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의 예전 얼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자리에 잠시 옮겨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얼굴을 다시 그녀 곁으로 데려오는데 필요했던 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그가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묻는 작은 질문 하나였습니다. 그 질문들은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작은 창문을 열어주었습니다. 7번째 신호는 오래된 사진 속 눈빛과 지금의 눈빛이 다르다는 걸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다가 사진 속 남편의 눈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차이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의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것, 그리고 관계도 함께 변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눈빛 안에서 다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지영 씨는 그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때 참 많이 웃었네요. 그 한마디는 두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그리움을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태수 씨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때의 자신이 그리워진다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그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때의 우리도 좋았지만 지금의 우리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자주 바라봐 주기만 하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사진을 한 장씩 찍기로 약속했습니다. 눈빛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변화를 함께 기록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찍던 날, 두 사람은 렌즈 앞에서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어색함 속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 사진을 오래된 앨범 옆에 나란히 꽂아두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이 새로운 사진들도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그리움이 되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신호들을 돌아보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무심한 시선, 정보로 변한 대화, 낯선 위화감, 함께 있어도 혼자인 저녁, 사라진 접촉.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소멸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사랑이 표현되는 통로가 하나씩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영 씨는 이 5가지 신호를 돌아보며 자신이 그동안 이 변화를 애써 못 본 척했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알아차리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머지 신호들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들여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8번째 신호는 그의 목소리 톤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챈 순간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어느 날 전화 통화를 하는 태수 씨의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후배와 통화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활기와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말을 걸 때의 목소리는 어딘가 평평하고 사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목소리는 감정을 담는 가장 정직한 그릇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얼마나 마음을 열고 있는지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목소리의 높낮이와 속도를 다르게 씁니다. 지영 씨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목소리는 어떤지 스스로 녹음해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목소리 역시 남편에게 말할 때 유난히 사무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서로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톤으로 말을 걸어보자고 장난스럽게 약속했습니다. 그 작은 약속은 며칠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대화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9번째 신호는 함께 있는 사진을 더 이상 먼저 찍자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를 가든 태수 씨가 먼저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영 씨가 먼저 청하지 않으면 사진 한 장 남기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순간을 함께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영 씨는 이 사실을 알아차린 뒤 오히려 자신이 먼저 사진 찍기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태수 씨도 귀찮아하는 기색이었지만 사진 속에 남은 두 사람의 표정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만큼은 늘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을 통해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보다 그 사진을 함께 바라보는 순간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지난 몇 달간 찍은 사진들을 함께 넘겨보았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태수 씨는 그 사진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표정이 좋아 보이네. 지영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사진 한 장 한 장이 두 사람이 다시 서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10번째 신호는 그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눈빛만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지영 씨는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는 발소리만 들어도 오늘 하루가 힘들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 마디를 나누어야만 겨우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주의가 무의식 속에서 점점 자동화되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마음은 매번 새롭게 관찰하기보다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것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영 씨는 이 사실을 알아차린 후 남편이 퇴근하면 딱 3초만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3초의 관찰은 오래지 않아 다시 예전의 감각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저녁 그의 얼굴만 보고도 오늘 회의가 힘들었겠다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태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자신이 제대로 보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눈빛이 다시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는 이 변화를 통해 관심이란 한번 잃어버리면 영영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습하면 되살아나는 감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1번째 신호는 그가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일이 많아진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 하나까지도 지영 씨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던 태수 씨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주말 일정도, 집안의 작은 물건을 바꾸는 일도 혼자 정해버리고 나중에 통보하듯 알려주었습니다. 지영 씨는 처음엔 이것을 편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경 쓸 일이 줄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자신이 이 결혼이라는 여정에서 조용히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함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상대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당신은 여전히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무언의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지영 씨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집의 결정에 함께하고 싶어요. 사소한 것이라도요. 태수 씨는 잠시 미안한 표정을 짓더니 자신이 그녀를 배려한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오히려 그녀를 소외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결정하기 전에 서로에게 한마디씩 묻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주말에 뭐 하고 싶어요? 이 색깔 어때요? 같은 사소한 질문들이었지만 그 질문 하나하나가 두 사람이 여전히 하나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감각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12번째 신호는 잠들기 전 나누던 하루, 마무리 인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신혼 시절 두 사람은 잠들기 전 항상 오늘 하루 고마웠던 일 한 가지씩을 나누곤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인사는 그저 잘 자라는 짧은 한마디로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그마저도 자연스레 생략되었습니다. 하루의 끝을 함께 정리하는 의식이 사라지면 두 사람의 하루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로 나뉘어 각자의 기억 속에만 남게 됩니다. 지영 씨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그 작은 의식을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시작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은 다시 하루의 끝에서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몇 분의 대화는 두 사람의 하루를 다시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주었습니다. 지영 씨는 이 작은 의식을 되살리며 하루의 끝을 함께 정리하는 일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의 하루를 서로의 삶 안으로 초대하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분의 시간이 쌓일수록 낮 동안 쌓인 서운함도 훨씬 부드럽게 풀려나갔습니다. 13번째 신호는 그녀의 취향이 아니라 습관에 맞춰 선물을 고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마다 태수 씨가 건네는 선물은 점점 무난하고 실용적인 것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것은 정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더 이상 그녀의 변화하는 취향을 눈여겨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계속 변화하는 존재이지만 익숙한 관계 속에서는 상대가 몇 년 전과 똑같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가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영 씨는 이 사실을 알아차린 후 오히려 자신의 달라진 취향을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색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이런 책을 즐겨 읽어요. 그 작은 말들은 태수 씨에게 다시 그녀를 새롭게 알아가는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음 생일, 태수 씨는 예전처럼 무난한 선물이 아니라 그녀가 최근에 언급했던 작가의 신간을 직접 찾아 선물했습니다. 지영 씨는 그 책을 받아들고 그가 다시 그녀의 오늘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조용히 감동했습니다. 14번째 신호는 그가 그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혼 초, 태수 씨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녀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는 힘든 일이 있어도 방문을 닫고 혼자 감정을 사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융이 말한 그림자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약한 부분, 부끄럽다고 느끼는 감정들을 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들은 특히 이 그림자를 더 깊이 숨기도록 학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영 씨는 남편이 혼자 문을 닫고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을 알아차린 뒤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든 모습 보여줘도 괜찮아요. 저는 당신의 그런 모습까지 사랑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태수 씨는 오랜만에 그녀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다시 가까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이 순간을 통해 강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과 진짜로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남편 안에서 오랫동안 부딪혀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가 눈물을 보이는 순간을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그가 그녀를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의 약한 모습을 그에게 조금 더 자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그것은 오랜만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용기였습니다. 15번째,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영 씨는 어느 날 아침 태수 씨가 그녀의 겉옷을 조용히 챙겨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주 무심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2해 동안 쌓여온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빛은 변했지만 그 눈빛 아래 흐르는 마음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 순간 위기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결국 자신을 어디로 데려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너짐에서 시작해 알아차림을 거쳐 다시 서로를 바라보려는 노력으로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방식의 사랑으로 이어진 여정이었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같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32해 전의 눈빛과 지금의 눈빛은 다른 종류의 사랑을 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이제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의 흔적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챙겨주는 겉옷 한 벌, 잠들기 전 나누는 짧은 손길, 저녁 식탁에서의 5분. 그것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32회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가장 단단한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이 15가지 신호를 하나씩 지나오며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이 여정이 어느새 자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다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의 변화를 하나의 지도로 삼아 그 안에 숨겨진 두려움과 피로와 그리움을 하나씩 읽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녀는 뜻밖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무심함을 탓하기 전에 자신 역시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관계란 결국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를 향한 시선을 다시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관계 안의 변화가 반드시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눈빛이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어쩌면 두 사람이 더 깊은 단계의 사랑으로 넘어가라는 무의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인간의 삶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삶의 전반부가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고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라면
후반부는 그 역할 너머에 있는 진짜 자기 자신과 진짜 관계를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지영 씨와 태수 씨가 겪은 변화는 바로 이 후반부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융은 삶의 전반부를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고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로, 후반부를 그 역할 너머에 있는 진짜 자기 자신과 진짜 관계를 찾아가는 시기로 설명했습니다. 전반부의 사랑은 뜨겁고 강렬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투사하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비친 자신의 이상을 사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반면 후반부의 사랑은 그 투사가 하나씩 벗겨지고 난 뒤에 마주하게 되는 있는 그대로의 두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는 오히려 더 단단하고 진실한 유대가 자라날 자리가 마련됩니다. 지영 씨와 태수 씨가 겪은 눈빛의 변화는 두 사람이 이 후반부의 문턱을 함께 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지영 씨 역시 처음에는 하루아침에 예전의 눈빛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32회에 걸쳐 서서히 변해온 것을, 며칠 만에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대신 하루에 딱 한 가지씩 아주 작은 시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3초 더 오래 바라보기, 내일은 마음에 관한 질문 하나 던지기, 모레는 손을 한 번 더 잡아보기. 그 작은 시도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결혼이나 관계 속에서도 어쩌면 오늘 이야기 속의 어떤 순간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셨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 관계를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갈 수 있는 시점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 사실에 슬퍼하기보다 그 눈빛 아래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심리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일 뿐 어떤 진단이나 처방이 아니라는 것을요. 관계마다 속도와 방식은 다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속도로 이 여정을 걸어가는 일입니다. 지영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 없이도 관계가 조용히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특별한 사건 없이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줍니다. 크고 극적인 화해의 순간이 아니라 하루 3초의 시선, 하루 한 번의 질문, 하루 한 번의 손길이 쌓여서 만든 변화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관계를 고치는 일이 거창한 결심이나 특별한 이벤트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영 씨의 이야기는 정반대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가장 작은 순간들, 가장 사소해 보이는 시선과 손길이야말로 관계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언어라는 것을요. 여기까지 지영 씨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15가지 신호는 관계가 끝나간다는 증거가 아니라 관계가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랑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사랑이 조용히 다른 얼굴로 남아있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지영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은 그녀가 남편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시선과 습관을 하나씩 다시 배열했을 뿐이었고 그 변화는 서서히 그에게도 옮겨갔습니다. 어쩌면 관계를 되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아주 작은 시선 하나를 먼저 바꾸어 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잠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보시겠어요? 아랫배 쪽에 아직 남아있는 미세한 온기가 느껴지시나요? 조금 전보다 숨이 한결 편안하고 느리게 쉬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 감각이 남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은 이미 충분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 자신의 눈빛 혹은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의 눈빛이 떠오르셨다면 굳이 긴 말을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댓글창에 별 하나, 그러니까 별표 하나만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별 하나는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지나오셨다는 조용한 증표가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채널 옆에 작은 종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 종을 한번 눌러두시는 것은
멀리 사는 자식이 가끔 안부를 전해오듯 새로운 이야기가 생길 때마다 이 공간이 당신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거창한 약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가끔 이 자리에 다시 들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과 비슷한 밤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오늘 밤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